여러분, 안녕하세요. 협상과 설득의 심리학 수업을 맡은 정주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협상과 설득에 관련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심리학 이론이 좀 등장하지만 어렵지 않게 평소에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에 교과목에 대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우리 협상과 설득의 심리학 이 교과목은 총 12가지의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12가지 전략과 협상의 모델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전략과 협상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효과적인 결과를 획득할 수 있는 또 세부적인 전략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전략들을 어렵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예시와 함께 그렇게 학습을 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능력과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과목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그 많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협상 그리고 선택,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 이런 일들을 겪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뭐 학생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회생활 시작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또 이런 장애 여러분께서 그 맞닥뜨리게 되시겠죠. 그럴 때는 대인관계 역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인관계 역량의 어떤 중심축에 속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협상과 설득을 위한 여러 가지 심리학 지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심리학적인 지식을 어렵지 않게 여러 가지 예시와 함께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목에 대한 개요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보통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협상을 보통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아침에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협상을 하고 오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부모는 아이들과 협상을 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상사나 부하들 간의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협상과 그 다음에 설득이 이루어지고요. 개인적으로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할 때도 연봉 협상을 하게 되고 여행을 갈 때는 여행사와 협상을 또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협상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 그리고 우리가 추구했었던 목적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협상과 설득의 그런 이론들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입니다. 교재여서 교재는 그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여러분 뭐 각종 문고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책이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양서적으로 많이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그 다음에 적합한 교재가 어떤 것일까를 굉장히 열심히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 책들을 살펴본 결과, 우리 협상과 설득을 위한 여러 가지 심리학 이론을 다룬 이 책을 이번 그 과목의 교재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책은 Getting More라고 하는 원어로 되어진 원서가 있고요. 그것을 번역한 책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 여러 가지 인물들, 그 다음에 안에 내부에 속해 있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은 저자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가 실제로 수업을 하고 협상의 어떤 장애에 있어서 실제로 겪었던 에피소드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일상생활에서 예시로 다가오기 쉬운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읽기도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교재로 읽기에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갈 건데요. 이 저자인 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변호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변호사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 기자로도 일하고 그 다음에 컨설턴트로 일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협상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런 많은 회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협상에 관련한 여러 가지 컨설팅을 주고받고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국가와 국제기구 한테도 많이 자문을 거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분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와튼스쿨에서 협상 코스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이 협상 코스 같은 경우에는 와튼스쿨에서 20년 연속 최고 인기 강의로 선정이 될 만큼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을 아마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정말 하루 이틀 안에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읽히기는 술술 읽힙니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따져보면서 이 이론이 아니면 이 에피소드가 아니면 이 협상 기술이 나의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를 좀 더 고민하면서 천천히 나의 생활과도 연관시키면서 그렇게 읽어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재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크게 두 개의 장으로 이제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두 개의 장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파트 1, 그 다음에 파트 2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을 때 파트 1은 통념을 뒤엎는 원칙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파트 2는 원하는 것을 얻는 비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먼저 보시면요. 통념을 뒤엎는 원칙들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1강부터 9강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강에는 무엇이든 다르게 생각하라. 2강 사람과의 관계, 3강 진정한 의사소통이란, 4강 표준과 프레이밍에 관련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5강에서는 가치의 교환, 6강 감정의 새로운 정의, 그리고 7강 문화적인 차이, 8강 원하는 것을 얻는 협상 모델, 그리고 9강 실전에서 유용한 협상 이렇게 9가지가 통념을 뒤엎는 원칙들이라는 제목으로 파트 1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파트 2인데요. 파트 2는 원하는 것을 얻는 비밀이라고 해서 총 몇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10강에서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의 비밀, 11강에서는 가격 흥정의 비밀, 그리고 12강 마음을 얻는 심리 활용의 비밀, 13강 자녀 교육의 비밀, 14강 원하는 서비스를 얻는 비밀, 그리고 15강 생활의 혜택을 얻는 비밀, 그리고 16강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 이렇게 16개 장으로 총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강은 무엇이든 다르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이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에 관련해서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재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레이 앤 첸의 파리행 비행기 에피소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레이 앤 첸은 파리행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늦었어요. 늦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 충분히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시간을 두고 보통 가시잖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그 비행기 탑승구에 도착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레이 앤 체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 거예요. 이미 탑승구가 닫혔고 그리고 직원들은 탑승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타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비행기에는 벌써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이 공항은 어떤 공항인지 모르겠지만 좀 가깝게 비행기 조종사 그 창과 그 다음에 탑승구 사이에 어떤 간격이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멀지 않은 곳이었나 봐요. 자, 레이앤첸을 생각할 때 거기에서 탑승구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직원들을 붙잡고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사람들한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이앤첸이 생각한 것은 비행기 조종사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가서 내가 이 비행기를 타지 못했지만
굉장히 타고 싶고, 그리고 이 비행기 타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는 굉장히 좌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몸짓을 보여주죠. 그쵸? 여러분 이제 17페이지, 18페이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몸짓을 보고 난 조종사가 알아챘어요. 그 상황을. 그리고 나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비행기를 잠시 세워두고 이 레이엔첸이 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죠. 그쵸? 자, 이 에피소드를 이제 레이엔 첸이라는 사람이 이제 와튼 스쿨을 다니고 있었고, 그 와튼 스쿨을 다니고 있는 와중에 이 다이아몬드 교수에게 배웠던 협상 기술 중에 한 가지를 활용해서 이런 상황을 극복을 해 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한 에피소드를 이제 넣어놨고, 거기에서 활용했었던 협상 도구 6가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9페이지에서 이제 레이엔 첸이 협상론 수업에서 배워서 응용했던 그런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 와도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그런 첫 번째 도구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도구 가치 참 실행하는 게 어렵죠. 어떤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해라? 그쵸?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되면 흥분합니다. 그죠? 흥분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도 나고 막 답답하고 어쩌면 억울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막 휘몰아쳐요. 그런 경우에 한번 감정을 꾹 누르는 그런 협상에 관련한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쵸? 한번 꾹 감정을 눌러서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주어진 상황이 5초밖에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어요. 나의 이 억울하고 힘들고 내가 분명히 아침에 빨리 나왔는데 중간에 차가 막혔고 교통사고가 났고 뭐 중간에 뭐 짐이 흩어졌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통 늦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그 결정자에게 피력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막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한번 내가 감정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큰 숨 한 번 쉬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협상의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레이앤 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사람들은 비행기 문이 닫혔어요. 그런 경우에 막 직원들을 붙잡고 막 하소연을 하고 직원들에게 열어달라고 하고 뭐 이랬을 겁니다. 보통은. 그렇지만 그 탑승구 밖에 있는 그 직원들은 탑승구를 열 수 없어요.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쵸? 그 사람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가 옳고 그른지 내가 잘못했는지 너가 잘못했는지를 현재는 따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죠. 나의 목표는 뭐예요? 이 사람 레이엔 첸의 목표는 뭐예요? 파리행 비행기에 타는 거예요. 지금. 그죠? 늦지 않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집중을 해서 인간적으로 소통을 했어요. 그죠? 인간적으로 소통을 해서 협상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가진 지위와 힘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그런 그 도구를 활용을 한 거죠. 이 6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 레이엔 첸은 파리행 비행기 탑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이제 20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협상과 설득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와 그리고 어쩌면 이론이 아닐 수 있지만 이론으로 이제 개발되어 있는 내용들은 보통 인간의 심리에 보통 기초해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 그리고 그 상황에서의 사람들 간의 관계성에 보통 집중을 해서 협상과 설득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인간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해결하고 또 원하는 바를 얻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나 혼자 일하고 그다음에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한 인간의 뭐 심리 상황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안 하셔도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두 사람 이상 만났을 때
분명히 협상과 설득을 위한 과정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12가지 핵심 전략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12가지 핵심 전략은 이 책 전체를 이제 통해서 쭉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고요. 그거를 한 큐에 정리해서 앞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21페이지부터 이제 쭉 나오는 전략들인데요. 자,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협상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내가 원하는 바를 서로 맞춰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거든 협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내가 얘기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듣고 조율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협상인 거죠.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조금의 어떤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는 단계들이 분명히 많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또다시 얻고자 하는 바 중에 하나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좀 감안을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살펴본 상태에서 내가 평소에 행하는 여러 가지 어투, 그 다음에 내가 평소에 행한 여러 가지 몸짓, 행동 이런 것들에 관련한 것이 얼마나 협상과 설득을 위해서는 비효율적인지를 여러분들께서 깨닫게 되시는 그런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다 이론들을 다 적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 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A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B라고 알아들어서 상황이 이렇게 꼬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생각해 보실 문제는 그거예요. 혹시나 내가 저 사람이 B로 알아듣게끔 잘못 얘기한 건 아닌지. 그죠? 그런 면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어떤 그 상황에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빠르게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관련한 것들도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보통 첫 번째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목표에 집중해라 라고 이제 나오죠. 보통 사람들은 협상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게 어떤 건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차적인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거나 먹어서 배를 채우는 건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건지 아니면 영양가도 필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거나 먹고 싶지는 않다든지 여러 가지 나의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차적인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배고프다고 했는데 너는 뭐 지금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는데 배고프냐 이런 반응을 받았을 때의 어떤 기분 나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표가 아닌 다른 것들에 굉장히 신경 쓸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들보다는 내 목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이제 대상자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협상을 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 막 고려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현재 필요한 건 무엇인가?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에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세 번째는
감정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요한 협상일수록 사람들이 비이성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뭐 그런 거 느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와, 지금 이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한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협상을 잘 통과시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는 저런 태도가 아닌데 왜 갑자기 저 사람은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해서 이 협상을 깨뜨리려고 할까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기분 나쁜 거예요. 본인이 기분이 나빠졌어. 그래서 그 협상이 나한테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나에게 굉장히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기분이 나빠. 그래서 싫어 그냥.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는 빠르게 사과를 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의 억측 그리고 저 사람의 편견으로 인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지점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 심리학 용어도이기도 하고요. 경제학 용어이기도 한데요. 감정적인 지불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감정적인 지불. 그죠?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시면서 많이 지불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저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도 될 것을, 내 그때 당시에 어떤 안 좋은 기분,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있으시냐면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좀 좌우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더운 거를 진짜 못 참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내가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어떤 중요한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자리에서 서로 얘기를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뭐 굉장히 쾌적한 장소에서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아니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닫혀진 공간에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해. 그런 경우에는 좀 열린 공간에서 뭐 공원이나 아니면은 큰 카페나 이런 데서 뭐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모든 상황은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이론으로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책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보면, 아, 그렇지라고 생각하지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A라는 상황이 있어요. A라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죠? 보통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 그죠? 그런 거, 뭐, 많이 들어보셨고, 그리고 여러분도 해오셨죠? 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내지는, 와, 저 사람은 이 상황을 이렇게 판단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만능으로 통하는 전략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날의 어떤 날씨 컨디션, 그 다음에 시간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전부 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세심하고 민감하게 좀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세심함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것을 반대로 활용하시죠. 반대로 활용하셔서 여러분께서 가장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을 때 협상 대상자를 만난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나는 보통 지금 이때와 이 시간과 이 날씨와 이 컨디션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더라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그런 때 협상 대상자를 만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황을 또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섯 번째는 점진적으로 접근하라 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협상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성급한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협상, 뭐 중요한 어떤 협상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다가간다든지, 너무 급하게 뭐,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협상을 할 때는 조금 천천히, 내가 평소에 하는 속도보다 조금 더 천천히 그렇게 다가가시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인지시키고, 그리고 친숙한 상황으로 천천히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요소들을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것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간격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사람과 나와의 간격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하면서 매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매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매주 보니까 가깝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매주 본다고 해서 가깝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서로 간의 거리나 간격을 인지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내가 다가가고 싶은 대상이 있거나 내가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간격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간격을 확인하셔서 내가 어떤 얘기를 꺼냈을 때 이 사람이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가치가 다른 대상을 교환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서로가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우리가 이제 진로를 찾게 되거나 직업을 찾게 될 때도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서로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5시에 퇴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5시에 퇴근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5시에 퇴근하는 것보다 연봉을 좀 더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가치들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일찍 가고, 그리고 저 사람이 조금 더 일찍 남아서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고 돈을 좀 더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 교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5시에 퇴근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것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 있어요, 여러분. 있고. 그리고, 아니, 이상하다. 1,000만 원을 포기한다고? 5시에 퇴근하겠다고? 나 같으면은 5시 끝나고 나서 뭐 할 일이 있다고 어디 가서 1,000만 원을 벌어오지? 연봉에서 1,000만 원 차이 나는 거면 나는 뭐 7시, 8시까지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5시에 퇴근하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가치가 다르다는 것도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상대방이 따르는 표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람들이 다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표준이 달라요. 표준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나는 1, 2, 3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만족해요. 하지만 상대방은 1, 2, 3, 4까지 있어야 만족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4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3이에요. 그러면 내가 3까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죠. 나는 충분히 일을 많이 했어.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4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협상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4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별 관련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떤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표준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방식의 일의 그 의사결정 방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이제 협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협상을 이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친구를 사귀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도 보통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자기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을 하죠.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만나서 얘기하는 뭐 관계가 뭐 가족 관계가 어떤지, 뭐 일상적인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과 이후에는 어떤 생활들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쭉 들어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어보면 상대방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덟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건데요. 한 번 협상하고 끝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오셔서 이제 60대 분도 계시고 50대 분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사람이 한 번 만나고 끝나는 사이가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인간관계라는 것이 좁게 이루어집니다. 좁게 이루어지면 어느 순간에 몇 년간 지나가다 보면 또 마주쳐요. 또 마주치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하고는 절대 일을 같이 안 해. 아니면 저 사람하고 일할 일은 이제 없을 거야. 이렇게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결정적인 자리나 어떤 거를 나에 대한 어떤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절대 만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정도를 여러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안 좋은 거는 여기 가서 다른 말하고 여기 가서 다른 말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이게 합쳐져요. 합쳐지고 난 다음에는 진상이 파악됩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문제구나 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는 되게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직한 게 좋습니다. 정직하라고 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단점을 다 얘기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속이지 말라는 거죠. 속이지 말라는 거, 거짓말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뭐랄까 일상생활을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 뭐 아르바이트 생활도 있고 학과 생활도 있고 뭐 교회 생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사람과 이 그룹은 절대 안 묶일 것 같지만 중간에 끈들이 다 있어요. 그죠? 결국에는 내가 여기 가서 얘기했던 것이 여기서는 거짓말에게 밝혀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엄청 있거든요. 그 드라마에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거짓이 실제가 아니면은 거짓말은 반복해서 했을 때 뭐 순간 들통나요. 아기가 잘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게 그렇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홉 번째는 의사소통에 만전을 기하라는 거죠.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지 마세요. 먼저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지금 뭐 화장실 간 사람은 뭐 불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의사소통을 할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런 자세,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자리를 이동할 때까지 좀 지켜보는 자세,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화도 팍 끊어버리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끊지 않고 조금 들어본다든지 이런 경우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요. 전화를 끊기 전에 다른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들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전화를 끊기도 전에 막뭐 다른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이래서 들통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어쨌든 의사소통 과정에 있어서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0번은 숨겨진 걸림돌을 찾아내라. 뭔가 계속 대화가 잘 안 풀려요. 뭔가 있는 것 같아. 걸림돌이 있어. 그러면은 그게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왜 결정을 못하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결정을 저 사람이 왜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서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그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인데요. 차이를 인정하라. 우리는 아까부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나 아니면 부모 자녀 간 사이에서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 나를?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너는 지금 꼭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야겠어? 라는 얘기도 서로 많이 하고, 너와 나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데도 넌 나를 이해를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들을 잘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물어보고, 이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뭐, 말을 하지 않아서도, 뭐, 척하면 척 알아야지, 이런 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척하면 척하고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하고 충분히 대화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12번째 마지막인데요. 자, 협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하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고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목록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12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자, 이걸 한 번에 정리한 내용이 이 PPT입니다. 그래서 이 PPT에서 1번부터 12번까지 이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목표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에 집중을 해서 협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목표 달성이기 때문에 부차적인 감정, 부차적인 행동, 부차적인 어떤 그 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목적 달성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한번 생각하고 그려보라 라고 하는 것들이었죠. 우리가 협상과 설득을 한다는 것이 뭐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실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늘 일상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설득하고 그리고 어떤 아주 작은 목적들을 위해서 협상을 서로 하는 그런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부부 간의 관계 아니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학생들 간의 관계 친구들 간의 관계 그리고 회사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협상과 설득의 과정들을 매일 겪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그 핵심 전략에 관련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의 일상생활에서 이것들을 활용할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감정에 신경을 써보라는 거죠. 우리가 감정적인 지불이라는 용어도 배웠습니다. 사과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고집 부리지 말고 사과를 먼저 하는 것도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중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네 번째, 모든 상황은 제각기 다를 수 있다. 시간과 날씨와 컨디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날씨와 컨디션들을 필요에 의하면 조정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중요하게 설득을 해야 될 일이 생길 때는 이 때를 잘 맞춰서 상황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점진적인 접근을 하자는 건데요. 보통 협상을 할 때, 협상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급하게 여러 가지를 얻고자 할 때 보통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원하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보폭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가치가 다른 대상들을 교환하라 라는 것이었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서로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수준과 그 다음에 정도와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들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대상을 교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우리가 여섯 번째로 배웠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상대방에 따르는 표준을 활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했었던 정치적인 성향이나 과거의 발언이나 의사결정의 방식 등을 수집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은 굉장히 의사소통에 있어서 요점만 간단히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앞선 단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그리고 협상과 설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8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는 건데요. 진실한 자세로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의 인간관계가 엄청 넓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평생에 걸쳐서 단 한 번도 다시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단언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단언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넓지 않은 인간관계를 가져갈 때 거짓말을 해서 서로 간의 관계성을 안 좋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9번째는 의사소통에 만전을 기하라 라는 거고 10번째는 숨겨진 걸림돌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걸림돌을 찾아내는 건데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의사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도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1번째는 차이를 인정하라 라는 거고 12번째는 협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목록화해 놓을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경험을 해 보셔야지만 이것이 목록으로 정리가 되실 것 같고요. 금방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금방 정리되지는 않지만 내가 원하는 목적,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 이런 것도 작성해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등장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다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우리 교재 27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우리 28페이지에 나오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람의 심리를 설명을 하면서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하죠. 인사를 많이 하는데 이런 인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내가 하고 싶은 목적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막 꺼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거는 영어식 표현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것은 그런 것들이죠. 혹시 식사하셨어요? 뭐 점심은 뭐 드셨어요? 잘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제 식사에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보통 근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인사는 형식적인 분위기를 탈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죠. 최근에 저 사람이 어떤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뭐 다리를 다쳤습니다. 내지는 아니면은 제가 굉장히 최근에 좀 많이 피곤했습니다. 잠을 좀 많이 못 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그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는 것입니다. 자, 상대방에 대한 초점을 맞춰준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9페이지 이런 얘기들 한번 보시면요. 29페이지 하단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네요. 보통 1980년대 변호사들이 주로 행했던 협상 전략, 그리고 19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 변호사들의 전략이 조금씩 달라졌다. 네,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0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협상이라는 개념 틀에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지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협상에서는 절대 상대방을 이기려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불필요한 것들이나 아니면 서로에게 더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교환하기 위한 장치로서 협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작은 거, 큰 것이든 얻으려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덜 가치롭지만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가치로운 어떤 그 물건, 상황, 뭐 자산, 가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로 교환을 잘 해나가는 것이 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31페이지 나오는 상황과 타이밍 가기 전에 우리 그 상황과 타이밍 바로 윗단락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혹시 지적해 주십시오. 이런 말로 하기도 하고요. 보통 협상을 할 때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제가 뭐 좀 차가운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지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느끼기에 좀 딱딱한 그런 말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하게 된다면 뭐 솔직한 어떤 심정이나 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자세 그리고 내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이나 아니면 말투를 보였을 때 저 사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제 나옵니다. 나에 대한 단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그런 말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불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불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황을 많이 겪어가면서 여러분이 좀 조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31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상황과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과 타이밍이라는 그 용어만 봐서는 여러분이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특별한 행동, 판단,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어떤 감정을 갖도록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보통 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2페이지와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의를 좀 잘라서 하나씩 잘라서 이제 살펴본 챕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협상은 상대방이 특별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과정일 수 있고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좀 덜 하는데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어떤 협상을 한다든지, 그죠?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네요. 그렇지만 보통은 설득과 협상의 과정을 많이 거치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집을 뭐 얻으러 간다든지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또 협상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협상은 상대방이 특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또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대부분의 중요한 협상에서는 이성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협상일수록 좀 비상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통 그거를 비상식적이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정치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니, 저 사람이 왜 저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마이너스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저 사람한테 마이너스인데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은 정치적인 행동과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어찌 보면 더 나중을 보고 결정했을 수도 있고요. 그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손실을 감수하고 더 큰 어떤 혜택을 얻고자 하는 이런 판단들을 우리가 보통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그런 거 주변에서 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정치적이야. 라고 했을 때 보통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 자기한테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얻어내기만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정치적인가에 대한 관련한 것들도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33페이지 세 번째 협상은 상대방이 특별한 인식을 갖도록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상대방이 A라는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편견으로 남아있는데 그 편견을 좀 바꿔줘야지
내가 B라는 어떤 새로운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끔 그렇게 조정해 나갈 수 있거든요. 인식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협상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어떤 사안이나 어떤 종족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그 주의들에 관련해서 인식을 바꾸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들이죠. 자, 네 번째 협상은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갖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감정에 초점을 맞춘 협상법은 보통 상대방이 자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건데요. 뭐 협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설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부금을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많이 하는 정치 캠페인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자극하거든요. 감정을 자극하고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후보자에게 표를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들 이것들이 다 협상의 테이블 안에서 활용되는 전략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죠? 협상과 설득에 있어서 진짜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모든 도구와 이론들이 활용되는 것이 정치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런 이론들이 많이 활용이 되지요. 자, 3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협상론의 함축적인 세 가지 질문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설득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도구들을 잘 생각해 보면 협상론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부터 나오는 구체적인 목표와 유연한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협상법, 이 다이아몬드 교수가 얘기하는 협상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협상법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에 목표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른 협상법하고 이 다이아몬드가 얘기하는 협상법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목표 달성은 상대방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얻는다? 그것이 좋은 협상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는 거. 그죠?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게 얻었으면 끝났고, 내가 성공했고, 내가 이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넓지 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아주 긴 세월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잘 되지만 너도 잘 되는 그런 윈윈이 될 수 있는 목표들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에 관련한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7페이지로 가시면은 뷰티풀 마인드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존 내쉬라고 하는 노벨상 수상자가 이제 등장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나중에는 병에 걸리게 되지요. 처음에는 천재적인 어떤 그 수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병에 걸려도 계속 천재적인 수학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얘기했던 것은 장자크 루소의 주장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굉장히 그런 중요한 이론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존 내시가 얘기한 거는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게 되면 파이의 크기가 더 커져서 결국에는 개개인의 몫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장자크 루소의 그런 주장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파이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정해져 있는 파이 안에서 서로 여러 구성원들이 그것을 나눠 갖는 그런 게임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장자크 루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 않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좀 더 구성원들이 서로 협조하고 노력을 하게 되면 파이 자체를 키울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바로 이 존 내쉬입니다. 뭐 어떻게 증명을 했냐 이거는 영화 보시면은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뷰티풀 마인드 영화도 한번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결국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한 내용들 그 이후에도 에피소드가 등장하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8페이지 나오는 연습과 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뛰어난 협상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리고 실력은 연습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쭉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39페이지 보시면 그 웨이웨이 왕이라는 학생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협상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학생이었고 협상론 수업을 들으면서도 협상을 회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이아몬드 교수가 어떻게 했냐면 의사소통과 프레젠테이션 수업을 먼저 듣게 하고요. 거기에서 좀 협상론을 할 때 성향이 강한 남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팀으로 붙여놓고 그 사람들이 같이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들을 겪게 이제 만든 거죠. 이제 웨이웨이 윙 같은 경우에는 뭐 협상 같이 공부하다가 이제 뭐 일종의 뭐 팀플 같은 걸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할 때 강한 대상자하고 만났기 때문에 뭐 울기도 하고 못한다고 하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잘 이루어냈다. 협상을 잘 이루어내는 그런 결과를 이룩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노력을 많이 해야지만 협상의 기술도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훌륭한 협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과 함께 끈기를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4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제 좋은 구절 같은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끈기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이 겪으셨겠지만 한 번에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으신가요? 보통은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보통은 노력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룩하셨을 거고요. 아마도 지금도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가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내가 학교를 끝까지 마치겠다. 뭐 이런 것도 큰 목표이기도 하고 그것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끈기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훌륭한 협상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끈기를 가지고 잘 이루어 나가는 거, 오늘 해야 될 일은 오늘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승리에 대한 오해. 이제 파트인데요. 41페이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오네요. 자, 협상을 할 때는 너무 멀리, 너무 빠르게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 특히 양쪽의 입장 차이가 클 때는 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점진적인 접근은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협상하는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판단을 계속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를 좀 주는 거고, 그리고 단계별로 확실한 검증들을 거치기 때문에 나중에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거나 처음부터 뭐 문제에 대한 그 해석이 잘못됐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류를 겪을 뭐라 해야 될까요?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욕심을 내지 말고 조금씩 노력하여서 쌓이는 것이 결국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또 책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에 관련한 것도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때로는 사람들은 다른 이득이 아니라 심리적인 보상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거나 환경적인 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보상, 뭐 예를 들어서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정 욕구가 충족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 상황 같은 것을 잘 감안을 해서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고 우리가 앞서서 12가지 전략에서도 배웠지만 상대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뭔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 우리가 모든 지금까지 12가지 전략들을 앞으로 수업을 거치면서 예시를 통해서 천천히 학습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차근히 들으시면서 나의 일상에 관련한 것이 중간중간 등장을 해요. 모든 에피소드나 아니면 모든 이론이 나의 생활에 적용되는 건 아닐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중간중간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결정해야 될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를 지금 반드시 설득해야 되는 과정에 있거나 할 때 조금이라도 목표에 좀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필요한 생각과 절차를 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끈기와 연습을 하는 단계들 그런 것들을 우리 수업에서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